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인터뷰를 마치고 편집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좋은 뉴스가 하나 날아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은행, 월드뱅크라고 하죠. 거기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세계 1,300만 명 이상의 대인구 국가들 중 대한민국 관세 행정이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현정의 위대인 이번에 찾아온 건 바로 관세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조달청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반이 잘 모르는 그런 국가 기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세청 역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관에서부터 외환거래, 마약, 민생 문제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홍현정의 위대인 이번 9회에 걸쳐서 허영석 관세청장님 지난해 3월달 취임하셨는데 모시고 관세 행정에 관한 여러 일 그리고 관세청이 나아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네. 우리 저 청장님 축구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죠. 네. 얼마 전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호주를 선대위로 꺾었어요. 네. 이 GTV가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허 청장님을 조직 내부에서 박지성 베컴 전도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축구 얘기부터 우리 한번 좀. 네, 네.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이력을 보니까. 네. 재경부 계실 적에 축구 동호회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네. 감독도 하고 회장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축구 좋아해서 아마 박지성 베컴 전도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작은 게임은 신경 안 쓰지만 큰 게임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호주, 한국 이런 경우는 저녁 약속도 이제 취소하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축구 경기를 보시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든가 무승부나 지면은 아주 좀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골이 들어가서 이겼다 그러면 뭐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제가 그 관세청 운영에 접목시킨 겁니다. 예컨대 이제 청장이 뛸 수가 없어요. 청장은 정책을 만들고 디자인해가지고 뛰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베컴이나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줘야 국민들이 엑사이팅하고 또 게임에 이겨가지고 신이 나는 것처럼 현장 직원들이 그 정책을 잘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집행해줘야만 이게 정책이 만개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청 조직에서 누가 진짜 중요하냐 그러면은 청장, 차장, 국장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감독이나 아니면 수비나 아니면 미드필더에 해당되고 정작 그 공격수에 해당하는 최일선에 있는 현장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야기도 좋은 그런 개념으로 하시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 하시다가 관세청장으로 오신 지 1년 6개월 되셨죠? 네, 1년 6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자기 창조 조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관세청이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이 뭘까요? 자기 창조 조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청장님 자기 창조 조직을 과연 지금 만드시는 건지 만든 정도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자기 창조 조직은 저는 관세청뿐만 아니라 공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공조직의 변화나 혁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기 창조 조직이라는 거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개념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관세청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관세청이 하고 있는 일하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 사이에 분명히 갭이 생깁니다. 이 갭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조직이 인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그리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교정해가지고 조직 목표에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조직에 내재화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창조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어를 청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런 자기 창조 조직이라는 용어는 그 조직론에 있는 그런 용어고. 아,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네, 아, 있습니다. 무식한 조직이론에 있는 용어인데 그 개념을 현실 조직에 관제청 그 일에 접목시키는 건 아마 관제청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위 그럼 자기 창조 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수행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가 자기 창조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이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와의 갭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 이렇게 문어가 빨판 늘어놓고 있듯이 그 환경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 갭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쫙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세청이 21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단 전국 세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사 회하고도 연결돼 있고, 경제 4단체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참이나 암참 같은 데도 연결돼 있고, 물류업체, 관세사회. 그래서 관세청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런, 조직들하고 이렇게 21개 그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갭이나 과제가 인지가 되면은 그거를 아주 스마트하게 그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전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조직에 관세청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물 흐르듯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한 그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좋은 과제를 발굴하면 뭐 특별 승리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평가도 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한 인센티브하고 평가제도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제가 이번에 그 청년이 만나 뵙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저도 뭐 기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관세청에도 저도 사실은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 관련 관세 업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네. 무슨 심지어 테러 관련 업무까지. 그럼요. 지금 여기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는 여기 청년의 비서가 야, 나는 저 청년 예상 밖으로 경찰 복장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런 업무. 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관세 업무, 사실은 그냥 공항 업무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금 관련 조금 네,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청장님 그 관세청이 뭐 하는 데인지를 좀 네, 함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청은 국경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수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복도 있고 이제 규율도 많이 강조되는 그런 조직인데 관세청이 하는 전통적인 일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관세라는 수입, 그 세수 그렇죠. 조달하는 그런 그렇죠. 징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밀수 적발 기능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수출입 물품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냐면 공항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세금 같은 걸 피하려고 이런 데를 안 통하고 들어오는 게 있는 그렇죠. 걸 잡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밀수 적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기능이라면은 이제 지금 특히 강조되는 거는 기업들 도와주는, 수출입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그 FTA가 되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그 기업 도와줄 일들이 관세청에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911 그 뉴욕에서 왜 폭탄 테러 한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11 테러. 그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 기능이 굉장히 그 중요해서 총기의 반입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잘 적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테러 물품의 반입.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건강 위해 물품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상표권 위반한 거 이런 걸 단속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세다기보다도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돼요. 미국에서 보니까 관세청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네. 뭐 정말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네. 그렇죠? 뭐 네. 테러에 네, 관련된 직결돼 것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직을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막상 보니까는 마치 경찰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앞서 아까 국세징수 부분 말씀해 주셨죠. 올해 세수 확보 실적하고 네. 또 향후 세수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저희가 그 세금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한 50조 그럼 정도 그게 뭐 됩니다. 얼마죠? 전체 전체 국세가 한 164조를 올해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그러면 저희가 한 30% 정도 이 정도를 이제 거둘 그런 목표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현재 한 32조 정도 저희들이 거뒀어요. 그래서 진도비가 한 64% 되는데 원래는 한 66%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2%포인트 떨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위기, 작년에 금융위기 관련해서 수출입 물량이 좀 줄었고요. 경기 침체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딴 나라보다 빠르고,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아마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는 회복이 돼가지고, 올해 징수 목표 50조가 연말이면은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 상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거시기 경제 정책, 그 정부의 그 거시기 경제 정책 지원에 전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좀 수행을 했고, 네. 또 뭐 성과, 그 그린 커스텀스라는 개념이 있죠. 네, 그게 네, 아마 저탄소 녹색 성장 부분은 아마 관세행정 측면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관제청이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매크로 정책, 우리 경제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서 그 매크로 정책을 하니까, 제가 1번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서 그 매크로 정책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큰 문제가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제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무역 수지입니다. 상품을 수출입해서 이제 이익을 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60불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그 흑자 폭이. 그래서 올해 국제 수지는 큰 문제는 없으라고 보는데, 특히 수출 촉진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대 부문 한 15개 과제 해가지고 한 8,600억 원을 그 지원하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물품은 빨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출 성장 산업은 더욱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작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즉각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부담을 또 많이 경감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린 커스텀 관련해가지고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특히 무역 서류를 전체 다 IT화 해버리면요, 종이 서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30년생 소나무를 매년 2만 그루 정도를 안 비워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역 서류를 전부 다 IT화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 네, 절반은 안 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 폐기 대상, 밀수에 이제 적발돼가지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농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산물 같은 것들을 좀 재활용해가지고 버리지 않고요. 재활용해야죠. 소각. 비록 불법이지만 그거 그냥 네. 버리면 아깝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예외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물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이제 작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작물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비료화하고 그 다음에 사료화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게 뭐 정책의 융통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그 자원인데 다. 그렇죠. 불법이라도 뭐 물품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거 네. 재활용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 WCO나 그 국제사회에서 많이 소개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재활용 과정에서 불법이 또 해서 뭐 가령 무슨 빼돌려진다든가 이런 문제만 없고 제대로 쓰인다면은 재활용이 옳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짜 운동화나 가짜 의류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진품보다 성능이 좋은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업계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다 띱니다. 띄워가지고 다시 시중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데 증여한다든가. 비록 불법이지만. 불법이지만 물건 적법이 되게. 그렇죠. 적법이 되게. 네, 적법이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도 뭐 그런 거는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원 아껴야죠.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자, 정부 예산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 좀. 네. 그거 지금 다 관련 있는 문제인데. 네. 우리 관세청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에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조기 집행해서 그렇죠. 재정 지출을 좀 빨리 늘려서 우리 각 부처마다 다 네, 전부 다. 먼저 저희들 조달청도 뭐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랬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60% 목표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만 1,400억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900억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저희 관세청에서는 크로징 10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되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막 하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는 10월까지 모든 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는 끝내자. 그래가지고 불용 예산이나 2월 되는 예산을 가급적 없애자. 그래서 예산 조기 집행에 좀 도움되도록 하자. 해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산지 둔갑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가짜 상품 단속하고 그러는 거에 사실은 직원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시장 돌아다니고 슈퍼 돌아다니면서 그런 단속을 못 했는데 올해 한 600명 정도를 고용해가지고요. 일자리도 만들고 저희 단속도 좀 못했던 걸 또 하고 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좀 하게 했습니다. 관세청의 그런 단속 과정이 경찰하고도 이렇게 업무 협조가 돼요? 경찰하고도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은 아직도 시름이 깊습니다. 네. 관세청 차원에서 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전화도 굉장히 반갑게 받는데 네. 관세청이 그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뭐 혹은 서민들을 위해서 좀 지원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관세청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을 많이 좀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통관상의 혜택이 지금까지는 성실한 기업만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혜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저희가 그걸 좀 텄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좀 봤죠. 그래서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이 있으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런 기업도 혜택을 좀 받게 하자. 그리고 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도 좀 지원을 좀 하자.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필품과 관계되는 물건을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원료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도 일단은 대상으로 넣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그 내일 세금은 좀 늦게 내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좀 나눠 내게 한다든가. 아,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한 4천억 원 정도를 아마 중소기업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세금이 체납에 들어가면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통보된 기업들은 융자 못 얻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하려고 해도 압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세금의 한 5%만 내면, 5%만 내면, 그리고 앞으로 그 상환 스케줄을 내면 그 블랙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그런 조치를 해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게 되면은 또 그 세금 돌려드리거든요. 그렇죠. 원재료 수입할 때 낸 세금을. 그래서 그런 자동 환급 대상 품목도 많이 늘렸습니다. 이 국가 소위 뭐 권력기관에까지 비워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테면 속된 말로 잡아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프레셔를 주고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 좀 서비스를 해주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네. 어떻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네. 과거에 단속하고 규제하고 그러는 것보다 네. 더 그런 거 그게 정책의 융통성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해봤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된다라는 걸로 방향을 정해놓고 논거를 만들면 10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맞아요. 안 된다라고 또 방향을 정해놓고 논거를 만들면 또 1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 판단,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 방향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관세청이 이렇게 막 무서운 데가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데라는 네. 생각이 일반한테 인식이 된다면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국민 건강 문제인데요. 이거 관세청의 중요한 업무 중에서 국민 건강 지키기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수입 물품 같은 거 뭐 김치에 기생충알 나오고 무슨 저 멜라닌 들어가 있는 과자 수입되고 이런 문제 이거 관세청 영역이죠. 네네네. 그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국민들은 궁금해. 네.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먹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라고 그러죠 보통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고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먹거리에 대한 책임은 뭐 식약청에 있지만 국경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대책을 좀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국의 47개 공항만 세관에서 어떤 물건이 유해 먹거리로 딱 그 포착이 되면은 전국 세관에 경보 사이렌이 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유해 먹거리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돼 있는데 올해 그 미국산 땅콩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는 게 들어와서 10번이나 경보가 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경보 시스템을 저희가 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그 먹거리랑 관련되는 뭐 의약품,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7대 품목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들어오는 건 사실은 뭐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드리는 물론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일일이 그걸 뭐 전수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수 검사 어렵죠. 예.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디텍트를 해내죠? 이렇게 색출을 해냅니까? 그게 인력 문제도 있을 텐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다 잡아내려면 댐을 쌓아야죠. 그렇죠. 댐을 쌓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고요. 결국은 국경 관리를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렇게 본물같이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쪽집게 같이 우범 화물이나 그런 것들, 걱정되는 물건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1등 관세청의 그 척도가 되는 그게 겁니다.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감이 딱 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희 그다음에 데이터도 네. 물건 단위로 아니면 기업 단위로 아니면 수입하는 사람 단위로 해가지고 많은 그 분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일본 관세청이나 미국 관세청이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러게요. 이게 각 나라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죠? 그 공유해도 아무 상관 없는데. 자기네들의 그 보안 가이드라인이 노출되면 그게 공개되면은 그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핀셋 뽑아내듯이 그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들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국민들이 관세청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공항 업무, 그죠? 그쪽으로 제일 뭐 익숙해 있을 텐데, 우리 그 통관 행정이라고 할까,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 국제공항협회에서 전 세계의 공항이 한 120개 됩니다. 그럼 그거를 규모별로 해가지고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등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세관 분야에서는 예외 없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는 그 공항 그 기관장들께서는 이 좋은 전통을 수성하려면은 이거 만만치 않은 거죠. 프레셔 받겠네. 네,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기관장분들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하나 그거를 1등, 2등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그걸 거기 공항에 비행기 연착하는 그런 시간도 통계로 다 내고요. 그다음에 그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아이템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항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면은 국제적으로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그 다음에 세관선을 통과해서 나갈 때까지 45분이 권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5분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국제 권고 수준의 반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항에는 이제 휴대폰 같은 거 갖고 들어오시는데 아마 면세 범위를 넘어서 갖고 들어오시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양주를 사셨다든가 그렇죠. 여러 화장품이나 가족들 위해서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를 전부 다 세금을 내야만 갖고 오실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통관시키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관 시간을 좀 단축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이 국제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많은 분들이 오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해가지고 공항 서비스가 아주 불친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9개 나라의 즉석 통역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택시에 가끔 보시면 왜 그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좀 그걸 만들어 놨고 이제 휴대폰 그 신고 서식만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해졌죠. 지금은 그 패스포트만큼 조금 해졌고 그다음에 그것도 한 13개국 언어 정도로 쫙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예상 밖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시간 통제를 못했어요. 이게 참 이게 저의 무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청님한테 나머지 못 들은 얘기를 한 번 더 듣고자라는 청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 선생님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네. 그 나머지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좀 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일단 이걸로 접죠. 네.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